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난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7월 첫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여성기업을 알리고 제품 판매도 지원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21일 대구 여성경제인대회가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여성기업 수는 277만 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이건 전체 기업의 40.2%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성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섬세한 리더십이 기업 경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거죠. 여성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서 남녀 차별 없이 실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초점에서 제1회 여성기업 주간의 표창을 받은 지역기업 CMA 글로벌 김영선 대표 성공 스토리 소개할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아직 하늘은 흐리지만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안동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한낮에는 안동 의성 32도, 영주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시간당 많게는 20mm로 강한 강수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와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짐배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KTX 이음을 타고 온 관광객이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짐배송 서비스는 안동 역산의 짐배송 서비스 센터에 짐을 맡기면 당일 저녁까지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배송해주고 사진과 함께 배송 결과를 SMS로 전송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동시는 배송료 일부를 지원하고 철도공사는 배송 업무 전반을 운영하는데요. 서비스는 하객 휴가철인 오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은 배송료 3,000원으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번거로움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단 원거리 배송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난 밤사이 비가 오다가 지금은 그쳤습니다. 하늘 여전히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기온 크게 오르겠는데요.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크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은 만큼 가방 속에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부 지역에서 파란색 수돗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30분쯤 포항 남구 효자동 일부 지역에 약 30분간 생활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수압을 조정하는 밸브가 오작동해서 이 수돗물이 매우 약하게 흘러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포항시는 이후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복구 이후 효자동의 한 원룸 건물의 수돗물에서 파란색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해 주민은 이 수돗물을 한참 틀어서 물을 다 빼낸 뒤에야 정상적인 물이 나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시는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했고 다른 건물에서는 파란색 물이 나왔다는 신고가 없었던 만큼 해당 건물 배관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파란색 물을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이 파란색 물이 어떤 성분인지 또 어떤 이유로 수돗물에서 나온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25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종일 1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 운항정보가 변경된 배편이 있으니 선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이 어제 울릉도 내수전 몽돌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는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물놀이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 대처하고자 조성됐는데요. 대원들은 직장인, 스쿠버 강사, 수영 강사, 인명구조 요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일반 울릉도 주민이며 평소에는 본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달려가 구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원들은 이날 발대식이 끝난 후 근무 요령과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법과 익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수상구조 등을 교육받았고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울릉 119 안전센터 윤희철 센터장은 울릉도 관광객과 군민이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민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가죠. 초과 근무입니다. 네, 초과 근무 어떤 얘기예요? 네, 대구시가 초과 근무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할 때 과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위 직급인 국장 승인을 요구하면서 이 대구시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 필요한 초과 근무조차 눈치가 보여서 무보수로 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대구시가 일과 삶의 균형 가치인 워라밸 문화 확산을 내세웠는데요. 네. 이 대구시는 지난 6일 공문을 통해서 주 5일 하루 8시간 범위 안에서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자율 했습니다. 출근. 네. 그래서 시행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네. 7시에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유용 근무제를 3%에서 20%까지 확대하면서 이 초과 근무 승인 절차가 바뀐 건데요. 이 대구시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휴일 출근 같은 이제 초과 근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의 방점이 찍히긴 하지만 네. 그럼 여기서 뭐가 불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건지를 어떻게 네. 판단하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공무원들 얘기도 나오죠? 네, 그 이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공무원 단톡방 등에서 이 대구시 공무원들은 유형 근무제 확대를 환영하기보다는 이 초과 근무 제한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유스민 취재진이 접촉한 대구시 공무원들도 이런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내부 분위기를 전해주었는데요. 네. 이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한 50대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초과 근무를 신청하지 말라는 강제성이 느껴진다면서 이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초과 근무를 안 할 수 있겠냐면서 네. 이 사실 무보수로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절약해서 예산 절감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 동료들의 이 말도 전했고요. 또 좀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이 있어서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럼 사람이 좀 더 있으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일이 맞습니다. 줄어들거나. 네,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또 다른 대구시 공무원의 경우 인력 충원이나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초과 근무 승인을 어렵게 만드는 네네. 방식을 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변화로 특히 이제 업무가 많은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서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기피하고 결과적으로 좀 행정력에 구멍이 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노조 이제 이런 공무원들의 반응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총무과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반면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초과 근무를 어렵게 만들어서 워라밸 조성에 기여할 거라는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어렵게 만들어서 워라밸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네. 지켜봅시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칠성 게시장입니다. 예. 이 여름만 되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그 뭐죠? 식용 계곡이 그 네. 얘기인 거죠? 네. 네. 그 이번 주 토요일이 초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초복을 앞두고 동물권 활동가들이 대구 칠성 게시장 철폐를 요구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오전 동물권 단체 등이 속한 마지막 남은 칠성 게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는 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시장도 반려견이랑 이렇게 찍은 사진 이런 거 올린 거 본 것 같은데. 네, 보셨나요? 칠성 게시장 철폐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숭금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홍 시장은 지난해 9월 칠성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반려견을 자식같이 키우고 있다면서 이제 개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고요. 동시에 이제 개 식용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업종 전환이나 실질적인 지원 의지도 당시에 밝혔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요? 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런 자신의 SNS에도 이런 의견을 좀 게시를 했다가 이후에 삭제를 했는데요. 이제 이후에 입장을 조금 한 발 물러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 식용 금지를 강요할 입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입장을 조금 번복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단체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좀 기대하거나 이런 게 있겠네요. 반려견 키우고 홍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 동물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해 이 한 달간 진행한 칠성 게시장 폐쇄 요구 서명에 시민 이제 1만 명이 참여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에 불법 개도살이나 개 사체가 유통되는 것이 이런 시민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반려견을 키우는 홍 시장을 향해서 반려견 숭금이와 같은 개들이 칠성 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 식용견과 반려견이 다르지 않다면서 이 대구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철폐를 위해서 지자체나 동물권 단체, 상인들의 추진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또 이제 상가의 전업대책 수립이나 이 동물학대 전담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칠성 게시장이 여전히 영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올해 초에 건강원 한 곳이 폐업을 하긴 했지만 이제 현재 보시탄 식당 5곳과 건강원 9곳이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 관계자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까 지난해 이제 도살장과 외부 뜬장 그리고 생고기를 진열하는 외부 냉장고를 없앴다고 했고요. 이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래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대구시가 이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관련 법이 없군요. 네. 이런 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예, 어떤 얘기예요? 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정이 일몰제에 따라서 올해 말 종료됩니다. 어제 대구를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각 지역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정했는데요. 이들은 정부 재정 지원 규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규정해뒀습니다.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요. 해당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없어지는 건데요. 이제 국민건강보험 노조 등은 해당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18%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 못 받는 것만큼 보험료에 올리겠다. 그런 근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나 이제 지역 가입자로 대부분 국민들이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균 2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제도,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이런 그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덕분에 큰 부담을 안 졌고요. 접종 같은 거나 검사 이런 거 맞습니다. 다 무료로 했잖아요. 그 올해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평균 치료비가 1인당 30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공단이 263만 원을 부담했고요. 이제 치료비 외에도 생활치료센터 수당이나 여러 가지 행정비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단 측에서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건강보험 노조 측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제 이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가입돼 있어서 보험료 인상에 이제 영향이 크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제 따라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 이런 정부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고요. 이게 일몰제인지 뭔지 이런 거 좀 자세히 들여다봐가지고 방법을 좀 제대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무인계산대입니다. 무인계산대 너무 많아지고 그거 뭐죠? 눌러서 계산하는 거. 키오스크. 그것도 너무 많아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마트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형마트의 무인계산
확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네. 이제 국내 3대 대형마트 중에 한 곳인 이마트는 그 얼마 전에 전국 19개 지점에 평균 34%의 무인 계산대 처리율을 50%까지 높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대구의 한 지점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노조는 계산원들이 이제 이런 발령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면서 또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이제 무인 계산대 도입 이후 좀 강화됐다고 좀 반발했습니다. 저는 안 써봐서 큰 마트에 이 네. 무인 계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뭐 이렇게 네, 직접 계산을 손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네. 거군요. 네. 언제부터 여기 무인 계산대가 들어온 거예요? 네, 마트에는? 노조에 의하면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수도권 3개 지점에 처음 이제 무인 계산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3년 만에 127개 지점에 840대로 빠르게 확장이 됐고요. 또 지난달 기준으로는 147개 지점에 1000여 대 이상 셀프 계산대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지점 같은 경우는 21개였던 일반 계산대, 그러니까 직접 이제 계산하시는 분이 계산을 해주시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세대로 줄이고 대부분 이제 셀프 계산대 전용점으로 바뀐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직원들 숫자는 줄었다고 하는데요. 120개 지점의 계산원이 2018년 기준으로는 5,800명이었고요.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4,700명으로 약 1,000명 정도 이제 8.4%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측은 이제 요 통계가 약 40개 지점 상황을 이제 제외한 거여서 네네. 이제 해당 지점을 포함하면 실제로 인력 감축 폭이 더 클 거라고 그러네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그만큼 노동 인력, 네. 이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네.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제로섬 게임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줄어든 노동자의 반비례해서 매출과 임원 보수는 늘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 2018년에 이 매출이 약 17조에서 이제 매년 2, 3조씩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1년에는 24조로 증가했고요. 사실 마트 계산원은 좀 최저임금 그러니까요. 수준인데요. 그런데 같은 시기 해당 마트의 주요 경영진 보수는 증가한 걸로 또 확인이 됩니다. 아이고. 또 해당 그룹의 부회장인 경우 2018년에 36억 900만 원에서 이제 최근에는 38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제 보수가 약 7.8%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은 문득 드는데 이거 우리가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그 비용은 그럼 네. 감해 주는 건가요? 글쎄요. 어쨌든 그거 아니잖아요. 소비자들도 좀 불편을 그러니까, 그죠?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길게 서 있어도 일반 계산대를 추가 개방하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줄을 세우거나 이제 웬만하면 무인 계산대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하면서 또 이제 손님들이 오히려 마트 계산원들이 무인 계산대에서 손님 물건을 계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좀 뭔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불편한 상황인데 네. 이런 거는 제대로 정리를 잘 좀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는 문화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문학의 도시란 것도 알고 계시죠? 이상화 시인도 있고 현진거 소설가도 있고. 그래서 이 문학의 도시답게 대구 시민들이 좀 깊이 있고 알찬 이런 어떤 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의 힘, 문학의 힘?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행사는 인문학 가치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올해는 지역 원로 및 중견 작가 50여 명의 작품과 작품 세계를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 대구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화요일에 열린 첫 번째 강연에 다녀왔는데요. 현장 소리 먼저 들어보고 이어서 행사를 주관한 대구 작가 콜로키엄의 박미영 사무국장에게 특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초의 쌤이 이제 등단 작품 있지 않습니까? 겨울 땅속이라는 작품인데 그거를 제가 잠시 한 읽어드렸습니다. 겨울 땅속. 겨울 땅속은 엄마 같은 마음. 찬바람에 감기 들까봐 개구리를 불러들이고 뱀도 씨앗도 모두 불러들였지. 한 달에 한 번씩 그 얼방울이라 하는 해지를 발행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반환을 갖고 나서는 21로, 여기 21로고 여기 27호인데 21호에는
처음으로 인쇄판으로 만들었어요. 전에는 계속 전자판으로 하다가 이번 또 행사를 52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연 연재를 정하는데 초청 작가들의 또 저서를 거의 다 읽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재를 정하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또 우리가 정한 연재를 해당 작가께서 아주 또 기쁘게 받아들여 주셔서 연재들이 다 좀 멋있습니다. 각 문학 장르별 또 가장 좋은 작품을 쓰는 분들 선별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각 문학 장르별로 혹시 소외감을 느끼실까 싶어서 적절하게 또 안배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강을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많이 하나 보죠? 네, 무려 50번이나 열린다고 합니다. 50여 차례. 네, 맞습니다. 어떤 작가들이 참여합니까? 이정환 시조시인, 송재학 시인, 박희섭 소설가가 참여를 하고요. 이외에도 아동문학, 수필, 평론 등 정말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을 연사로 모셨다고 네. 합니다. 이 긴 여정의 첫 번째 연사를 맡은 최춘의 아동문학가는요. 올해 무려 41살입니다. 91살. 네, 91살입니다. 네, 그가 만든 해암 아동문학 교실은 올해 19기까지 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요. 네. 최 작가에게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와 기억에 남는 제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글짓기 지도를 하면서 본보기 글을 내 작품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쓰게 됐는데 그때 상주 글짓기 회에서는 아이들 글짓기 지도하면서 자기 작품을 써와서 합평을 하고 그래서 작품 쓰는 방법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츰차츰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영남일보에 주로 작품을 발표했어요. 작품 수가 늘어나서 신춘문예도 응모를 하고 작품집도 발간을 하고 그래 됐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를 들려고 하면은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1년 강의를 수료를 했어요. 동화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분이 내 작품을 점자로 책을 한 권 만들어가지고 또 나한테 주기도 했더라고. 그분이 기억에 남고 다른 장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동문학 작품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즐거운 세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문학을 하셔서 이렇게 정정하고 젊으신가 봐요. 네, 항상 뭔가 맑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우리 저 사춘기 때는 다 누구나 문학소년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좀 변하기는 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글 잘 쓰는 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정말 이게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역시 꾀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독, 다작, 다상량.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많이 생각하는 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한다면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 3년 동안 꾸준히 쓰면 문장력뿐만 아니라 인생관도 바뀐다고 최 작가는 말했는데요. 네. 이 다른 약속 등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저녁 시간 대신에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쓰는 걸 추천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혹시 또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오늘 점심 먹고 일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어서 강연에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홍식입니다. 선생님이 원래 연세가 이제 90인데 그 시대의 어떤 문학하는 분들의 생활이라든지 지금하고 틀린 어떤 등단의 어떤 관계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인 이을희라고 합니다. 굉장히 꾸준히 활동을 하시고 요번에 또 시집이 나오거든요. 본받을 게 많다고 해야 되나? 좀 와서 뭔가를 좀 느끼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까 왜 우편으로 해서 뭐 3년 동안 27권의 어떤 책을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너무너무 빠른데 그만큼 과연 우리가 진정성이나 부지런함이 있는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화를 쓰는 이주영 작가입니다. 선생님의 시집도 제가 강연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되게 슬프고 좀 그런 아픈 시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할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누구라도 데려가서 좀 먹여다오 이런 시들이 있어서 그때 그 시절이 이제 느껴졌고, 최근에 발표한 시집에서도 세월호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시를 보면서 아픈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작가들이 이렇게 대중들하고 만날 때 다른 분들도 문학을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연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작가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 특강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대구 문학관에서 열리고요. 올해 12월 29일까지 계속되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처음 여성 기업 주간을 보내면서 정부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참여가 초저성장을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또 수출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성 경영인들 지역에도 많은데요. 오늘은 안경 클리너로 세계 인류 상품 K브랜드에 오른 CMA 글로벌 김영선 대표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네, 제1회 여성기업 주간에 노동부 장관 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CMA 글로벌이 그동안 상을 참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여성 기업 주간에 받은 상이라 어떻게 좀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 어떠세요? 네, 의미가 깊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1회 여성기업 주간에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또 그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여러 여성 기업인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스피칭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참 뜻깊은 자리였고, 또한 그 여성 기업 주간 동안에 여성 기업인들의 이렇게 우수 제품 판매전이나 정책 토론 회의 등이 개최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기업인들에게 참 뜻깊은 주간이었고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강한 기업이 있다라는 거 소개하고 싶어서 인터뷰 저에게 요청했고 예. 하겠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CMA 글로벌 회사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어떤 회사입니까? 네, CMA 글로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안경 클리너 제품을 저희가 주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안경이라거나 카메라 렌즈,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그런 세밀한 제품들을 닦아내는 초극세사 섬유를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안경 클리너, 기타 닦기류, 그다음에 아이웨어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한 세계 100여 개국에 해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CMA 글로벌은 제가 2010년 저희가 한 지가 그정 됐습니다. 12년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출 시장에 먼저 도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내수보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안경 닦기나 안경 클리너 하면 뭐 공짜로 나눠주는 저가 제품들이 국내 대부분 맞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서. 어떤 럭셔리한 브랜드들을 넣어서 이제 고객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고품질의 제품을 제가 도전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응이 좋았나 봐요. 뭐 힘든 과정들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는데 영업과 마케팅 그다음에 생산 기반을 갖추면서 점점 성장할 수 있었던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실력입니다. 아니 안경 회사에 일하셨다고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창업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여기 지방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학교 졸업 후에 사실은 이제 2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에 안경, 뭐 섬유 이런 마스터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안경 회사 이제 입사해서 수출 업무를 담당했고 수출 업무도 담당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네. 제 전시회를 이제 안경 전시회를 참여해서 이제 외국 고객들을 만났는데 그 고객들이 대구는 섬유의 도시 아니냐. 그리고 안경도 잘 만들지만 고품질의 안경 클리너를 생산해서 줄 수 없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침 안경 제조 기술이 대구하면 또 뛰어나니까 세계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잘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국내는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저가의 제품들이 많았는데 유럽의 좋은 디자인들 같은 것들을 잘 인쇄해서 또 명화의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고급스러운 안경 클리너를 만들어서 직접 생산하고 또 창업하고 수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무하시면서 누구나 다 창업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어들 만나고 하면서 이거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게 도전이고 그게 성공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우리가 쓰는데 네네. 안경 쓰시는 분들이 이게 왜 마스크랑 요 간격이 있으니까 김서림이 안경에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해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해결해가지고 네네. 네.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걸까요? 사실 김서림 방지 클리너 안경 닦기는 저희 회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부터 이제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이 마스크에 김이 서리니까 불편함이 발생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개발해둔 제품을 적극적으로 제 영업사원이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해외 영업사원들이.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해외에 그다음에 국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단일 품목 그 안경 김서림 방지 클리너 가지고 한 100억을 수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꾸준한 기존의 연구 개발을 이제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강력한 마케팅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세사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극세사가 이전에는 사실은 이건 이제 안경 클리너 말고 왜 예를 들어 이불이나 맞습니다. 그 섬유를 그죠? 네. 그렇게 많이들 접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이제 안경 닦는 클리너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연관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카메라, 네네. 자동차, 스마트폰 닦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협업하고 손잡고 그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극세사 뭐 안경 클리너 이러면 굉장히 안경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주변의 제품들을 보면 닦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카메라 회사 뭐 캐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회사 중에 아우디라든지 포드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회사 이런 쪽이 어떤 기업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닦임성의 기능을 가지는 제품을 그래도 품질이 좀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거든요. 액세서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CMA 글로벌은 이제 전 생산의 공정을 이제 자체에서 이제 모든 공정들을 관리하면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그다음에 프로페셔널한 그 해외 영업사원들이 해외 고객들하고 이렇게 니즈에 맞게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이 이런 유수한 업체들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겸손이십니다. 아유, 너무 좋은 훌륭해 말씀입니다.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섬유업계 쪽으로 이제 넓은 범위에서 들어가는데 그죠? 네네. 네, 섬유업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기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런 표현이? 가찬이십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일하는 곳에 여성 근로자들이 많다 하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뭐 대표님 생각이 반영된 걸까요? 예, 제가 이제 여성이라는 좋은 어떤 코드도 있고요. 제 임직원이 한 16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70%가 여성입니다. 네. 사무 직군, 그다음에 현장 관리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여성의 어떤 CEO의 관점에서 여성들 그다음에 뭐 상관없이 또 일반인 직원들이 조금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평소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갤러리 겸 이제 카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게 시간에 이제 편히 동료들하고 음료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모두 겪고 있는 어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뭐 저글링을 하듯이 애를 또 보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 공감합니다. 그 여직원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 그리고 재복귀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회사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게 다른 남성 CEO분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강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있죠. 섬세하고 세밀하고 아주 잘하죠. 맞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가서 이제 기업들도 방문하시고 거기 뭐 담당자나 이렇게 다 바이어나 이런 분들 만나셨을 텐데 많이. 네, 많이 만나죠. 네. 그러면은 해외의 이 기업이나 이런 어떤 그런 데를 다녀 보시면. 네네. 뭐 여성 대표의 눈으로 그냥 대표의 눈으로 이런 기업 문화 진짜 부럽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예, 많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있게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고 미팅하고 또 MOU도 맺고 또 제품을 또 납품하고 거래 관계를 해보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 좋은 위치, 약간 높은 위치, 그리고 또 대표까지도 여성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 여성들이 그 자리까지 참 가기 어려웠을 텐데 그럼 어떤 게 강점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 외국 기업들은 개인의 어떤 능력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권리와 책임이 함께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누구나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좀 중소기업에서 그 개인들이 어떤 객관적인 업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게 조금 시스템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회사가 시스템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개인적인 또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그다음에 좋은 제도를 대해서 도입하고 또 다른 좋은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스터디해서 회사 발전하고 개인의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대표님이라서 내부에서 뭐 이렇게 그 직원들하고 1대1로 얘기하고 이럴 시간은 그 기업 분위기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젊은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 많죠. 청년이 또 한 50-60%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게 합니까?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네, 업무적으로도 매일 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지만 어쨌든 대표라서 또 외부적인 일정도 있고 또 고객과 만나야 돼서 그 시간들이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회사의 최대 장점이 젊은 인력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회사에 또 발전시키는 근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좋습니다. 시간이 얘기는 끝도 없는데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혹시 미래 먹거리로 뭐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게 있을까요? 진출하실 분야는?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갔는데요. 결국은 요즘 모든 것들이 하도가 그 친환경이듯이 예전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기업이 지금은 높은 수준의 이렇게 친환경 제품, 그다음 R&D를 통한 윤리적인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사회와 환경 그 저희를 제품을 쓰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CMA 글로벌 김영선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쎄 이제 그 학생들 방학이 이제 시작될 텐데 방학 되면은 일기도 쓰고 책도 읽고 책 읽고 나면 독후감 쓰고 또 무슨 책 읽는 거 관련해서 무슨 대회나 이런 것도 뭐 많이 있죠. 행사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네. 제19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가 곧 열리는데요. 네. 온라인 서점이 개최하는 이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6살에서 7살, 또 이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 독후감을 작성을 해서 9월 3일까지입니다. 이 서점에 이 어린이 독후감 대회 블로그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초등부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00자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300글자 이상이고요. 고학년은 600자, 또 유치부는 50자 이내의 감상글과 또 그림을 포함한 이 독후화라고 하죠. 그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독후감이라는 게 네. 숙제로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스스로 뭔가 이제 읽고 나서 이거 너무 좋았다라고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쓰는 건 좋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11회 또 님의 침묵 전국 100일장 이것도 다음 달인 8월 13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용대리 만해마을 광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님의 침묵 전국 100일장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네. 강원도와 인제군 또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에 운문, 그러니까 이제 시와 시조 부분, 또 산문 부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시제는 이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가 되고요. 추후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장원에는 상금 200만 원도 수여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 자격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이런 거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글쓰기 행사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의 해결책으로 가볼까요? 네, 이 화제의 신작 과학 에세이입니다. 식물의 방식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이 부제가 또 흥미롭습니다. 자연과학 책인데 서로 기여하고 번영하는 삶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베론다 엘 몽고메리 교수가 지은 책이고요. 이제 올해 출간된 신작인데요.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만약 이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영상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식물에서 일어나는 그 형태의 변화가 마치 동물의 움직임처럼 느껴지지 신기하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늘 한자리에 가만히만 있는 듯한 식물들,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들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하는데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이 분자생물학, 또 분자유전학, 그리고 미생물학 이런 그 학문을 가르치는 이 베론다 엘 몽고메리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식물에 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에세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잘 접하기 어려운 식물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식물은 이 감각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기도 하고 또 위험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각기 다르게 생장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동한다. 그러니까 식물에게 행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부터가 그러니까요. 생소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생물학의 최신 이론을 통해서 식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동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식물은 물론이고 다른 유기체들 소통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은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식물들이 바로 이 소통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죠. 근데 집에서 저는 화분 이런 거 진짜 못 키우거든요. 손재주가 없는지. 근데 이제 정성 주는 만큼 잘한다고는 하기는 하는데 식물이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거는 진짜 새로운 얘기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책의 몇 대목을 좀 읽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황진아 아나운서께서 미리 골라놓은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식물은 주변 환경을 감지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주변에 있는지 안다. 그러한 인식은 식물이 협력할지 아니면 경쟁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햇빛을 이용하기 위해 이웃 식물과 경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한해 식물은 경쟁할 것이다. 이웃 식물이 이미 훨씬 더 키가 크고 경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면 경쟁을 피할 것이다. 오, 네. 네. 오, 너무 철두철미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물과 식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예, 뭐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판단도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식물을 동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물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바로 저자는 산불이나 홍수 같은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것을 당해도 식물은 다시 자연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또 이 놀랍게도 심지어는 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동물들은 전혀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돼도 식물은 훨씬 더 빠르게 다시 싹을 틔우고 또다시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식물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방사능에 관한 부분들 적어놓은 다음의 부분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체르노빌 주변에서 자라는 초목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방사선의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어 반응을 발견했다. 방사선은 모든 유기체에서 해로운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지만 수년 동안 방사선에 노출된 식물은 자신의 유전체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 방식들을 고안했다. 이는 식물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뿐 아니라 환경에서 존속하고 잠재적으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방사선, 또 동물이건 식물이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아주 극도로 해롭죠. 안 좋은 거, 네. 예, 그래서 유전적 돌연변이까지 일으키는데 수년 동안 방사선에 노출된 식물들은 동물보다 훨씬 신속하게 적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적응 방식을 고안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식물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밖에서 전화 우리 하시는 거죠?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그러네요. 바람이 좀 오네요. 예. 그 전화를 약간 그 턱 쪽으로 조금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식물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책 제가 찾아봤는데 표지도 너무 예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자는 식물은 자신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활용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치 공부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인간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식물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당장 도망칠 능력은 없지만 이 생태적 경쟁 여기에는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식물은 살기 힘든 환경이 되면 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일종의 변혁적인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자연을 설명하는 과학책이지만 저자는 과학적인 지식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식물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은 식물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 자신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물로부터 많이 배웠다라고 이 책을 쓴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가령 생존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쟁만으로는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도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소통과 협력이 이제 꼭 필요한데 근데 바로 이런 깨달음을 저자인 몽고베리 교수는 다름 아닌 식물이 가르쳐 준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식물이 이 정도로 지혜롭다라면 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좀 우리가 고민될 때마다 식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서로 기여하고 번영하는 삶에 관하여라고 붙인 이유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이토록 지구상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생존 방식과 전략, 또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46억 년이 된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이 등장한 시간 아주 짧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 전체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약 3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반면 최초의 육상식물의 흔적은
4억 2,500만 년 전 화석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24시간으로 계산하면 2시간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도 지구상에 오래 존재하고 싶다라면 이 식물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신 해결책이었습니다. 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성신 해결책 김성신 씨가 야외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바람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삼덕내거리 방향 삼덕내거리 교차로 내 3차로와 4차로 결쳐 승용차와 승합차 사고 있습니다.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성당로 성당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 방향 가장자리 차로 이동하면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 지나실 때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시청별관 내거리 양방향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송현로 월촌역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까지 통과 시간 11분 정도 소요되면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휴게소 부근 3차로에 보수공사 진행되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향 현풍분기점 부근 2차로에 비탈면 보완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주최하는 2022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프로투어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요.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경기장에서 9개 나라 16개 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내륙도시에서 비치발리볼 대회? 이렇게 고정관념을 깬 대회죠. 올해도 절반 이상은 야간 경기고 플리마켓 같은 행사도 열려서 많은 분들 가셔서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